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즘 주식시장에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그 리츠. 네. 리츠 뭐 은퇴하시는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부동산 담보로 뭐 이렇게 월세 나오는 거 반영해서 쪼개서 배당 투자하는 뭐 거죠. 한 뭐 7% 뭐 이렇게 나온다 해서 매우 좋아하는 상품인데 네. JR 글로벌 리츠라는 저도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네. 외국의 유럽의 유명한 건물을 자산으로 해서 뭐 따박따박 월세 받아서 그거 나눠준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요즘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뭐 거래가 정지가 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네. 그래서 막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뭐 내용도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우리 장순원 기자님 유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진 못하고 한국에서 일단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R 글로벌 리츠 이야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네. 한때 이게 뭐 국민 리츠라는 별칭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회생 신청하면서 거래가 지금 중단돼 있고 이게 리츠 해외 부동산 리츠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건가 보네요. 거의 맞아. 첫 그 공모 해외 리츠였던 것 네.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 레슨들은 없는지 한번 예.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단 JR 리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모 리츠가 여기 벨기에의 자산 하나, 미국의 자산 하나 이렇게 네. 두 군데 건물을 이제 투자를 하고 네. 있고요. 거기서 빌딩을 샀어요. 여기 벨기에는 샀고 여기는 이제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미국은 예. 절반 정도의 지분을 지분으로. 갖고 있고 예.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갖고 뭐 이자도 갚고 배당도 하고 네. 엄청 유명한 건물인가 보죠. 랜드마크 같은 그런 건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벨기에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벨기에 아주 CBD의 핵심 요지에 있는 그 새로 리노베이션한 건물이고요. 거기 이제 벨기에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이제 새 월세를 살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따박따박 임대료가 나오고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벨기에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저도 여기 완전 지금 시내 한복판에 방송 있나 보네. 들어오기 전에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예. 35층짜리고 엄청 그 중심 업무지구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번쩍번쩍한 거 저거.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요 건물이고요. 야. 요게 이제 투자할 때 한 8천억 원 정도 이제 투자 금액이 들어갔고 미국계 한 뭐 2천억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통으로 샀네요. 예, 여기는 통으로 벨기에는 통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리츠 중에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인 겁니다. 이 벨기에 자산이. 예. 여기서 우리나라 광화문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 뭐 그런 느낌인가 보네. 맞습니다. 이것도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맞아요. 요 빌딩에서만 1년에 임대 수입이 한 지금은 한 7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100억 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랑 미국에서 월세 받아서 이자 갚고 배당 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우량한 자산이고 뭐 지금도 예.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좋은 물건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들었을 때가 이거 국가에서 무슨 뭐 들어와 있다 뭐 그런 거 네,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정부 부처가 들어와 있다고 예, 그러던가? 재무부, 뭐 복지부 같은 연방 부처하고 뭐 다 연방 경찰청인가 어디도 들어와 있고 보면 예. 거의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들 대부분이 정부다. 네, 벨기에 정부고 지금까지 한 앞으로도 한 8, 9년 정도 이제 임차 기간이 남아 있고요. 중간에 계약 해지할 수 없는 그런 조항도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세입자들을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부처 건물로 쓰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설마 돈 떼먹겠냐?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따박따박 낸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데 왜 문제가 근데 됐어요? 이제 이 핵심 자산이었던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 JR 리츠가 이 건물을 12억 유로에 샀어요. 예. 당시에 이제 그냥 우리도 건물 살 때 다 자기 돈으로 사진 않잖아요. 다 돈 빌려서 사죠. 빌려서 삽니다. 여기도 벨기에 현지 은행들한테 한 7억 3천만 유로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예. 12억 유로 중에 7억 유로를 거의 한 60% 정도 대출을 받았죠. 60% 금리 그 대출. 당시에 이제 이 기준금리가 0%였고요. 예. 요 대출 받을 때 금리도 고정으로 한 1% 정도로 받았어요. 매우 저렴하게 받았죠. 야.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로 금리가 이게 기준금리인데 이게 급등을 합니다. 요게 이제 5년 만기 대출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24년 정도 되면 이제 대출을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차환을 해야 된다. 차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시중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환을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7억 3천만 유로를 빌렸는데 네. 이제 차환할 시점에 보니까 금리도 많이 뛰었고 네. 그 건물의 가격이라는 건 시중 금리에 좀 연동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그걸 캡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예. 수익률인데 그 캡 레이트가 올라가면 건물 임대료는 일정하니까 건물의 가치는 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감정 평가를 할 때. 그 무슨 말이야? 건물을 가치를 따질 때 건물의 가치를 따질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캡 레이트라는 걸 활용하는데 그건 일종의 요구 수익률 같은 개념입니다. 예, 내가 얼마를 넣으면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캡 레이트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더 벌어야 말이 돼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벌어야 대출을 아, 대출 이자를 갚고 은행에 넣어놔도 이만큼 이자 받는데 내가 그렇습니다. 리스크 넣어서 건물 투자했으니까 좀 임대료 더 받아야 말이 되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임대료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죠.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랬더니 자산 가치가 좀 떨어졌고 같은 LTV를 받더라도 처음에 이제 7억 3천만 유로만큼 못 받고 네. 5억 8천만 유로 정도만 받았어요. 금리가 4%였는데 6%가 되면 은행에 넣어도 6%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가격이 같다면 건물의 네. 가격이 같다면 4%밖에 못 얻는 거를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건물 가격을 낮춰야지 팔리겠죠. 아, 그렇게 해서 네. 아, 네, 네.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은 떨어진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더 낮아져야 이게 말이 되는 프로젝트가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차환이 차환되는 5억 8천만 시점에 유로가 금리가 많이 됐다. 오르면서 이 자산의 가치도 떨어졌고요. 예.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 가능한 금액도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5억 8천만 유로밖에 못 빌렸고 네. 처음에 7억 3천만 유로를 빌렸는데 그다음에 5억 8천만 유로밖에 못 빌리니까 중간에 이 비는 돈 비는 있잖아요. 돈. 네.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그런 구조가 네. 됐습니다. 채웠군요, 회사채로. 네, 그렇게 국내 됐는데 회사채로 채웠다. 이제 문제는 뭐 여기까지 이렇게 리파이낸싱 한 다음에 리츠가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나 보다 싶었는데 네. 어떻게 맞추면 되지 뭐.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량한 자산에서 이자는 월세는 따박따박 월세는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니까. 그 이자 갚는 건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이제 사실 대출 계약할 때 당시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예.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LTV 주택담보대출의 정부 자산비율. 예. 규모가 52%를 넘어가면 음. 그 캐시 트랩이라는 한다는 조항인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리츠에서 가져가지 못하고 그 대주단 그 돈 빌려준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원금이랑 이자 갚는 데 쓴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 조항을 이제 넣었는데 그 발동 조건에 딱 맞아진 겁니다. 그 건물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그 원래는 네. LTV가 60%였는데 네. 60% 이상 대출하는 거였어. 예. 그런 거였는데 캐시 트랩이라고 해서 네. 만약에 건물 가치가 낮아지면 네. 야, 건물 가치가 낮아지면 LTV가 높아졌네? 그러니까 LTV가 높아졌으면 대출 우리가 더해준 셈이 됐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 더 갚아야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금을 확보하려면 월세라도 우리가 잡아두고 있을 거야. 네, 그런 이제 계약 조항이 있었는데 그때 계약할 때는 뭐 이 JR 운용에서는 설마 뭐 지금 자산 가격에 이 정도 대출 금액이 있는데 LTV는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건을 수용해서 이제 계약 거래가 성사됐지 네, 자환을 않습니까? 했는데 그랬는데 요걸 보시면 이 이제 대주단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인데 네. 요 현지 대주단. 네, 현재 이죠? 벨기에 은행에서 감정 평가를 한 금액인데 22년에 그 1억 2,850만 유로였어요. 그러다가 1년 지난 다음에 1억 1,310만 유로, 그다음에 1억 1,100만 유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거의 10% 이상 떨어졌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감정 평가한 게 9,200만 유로. 그러니까 요 정리를 하자면 요 23년부터 25년 사이에 자산 가치가 20% 정도 급락한 겁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시장금리가 올랐잖아요. 시장금리가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고 또 그것도 있고 뭐 그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약간
그 유럽의 경제 분위기가 좀 다운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실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건물의 가치가 급락을 한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집값이 2년 사이에 20% 이상 급락한 거죠. 그러면서 LTV 가격이 높아졌어. LTV가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LTV가 높아진 그렇습니다.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니네 거기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우리가 가져갈게. 딱 된 거예요. 근데 리츠는 아시겠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갖고 그 사업이 굴러가는 구조잖아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벨기에가 이 JR 리츠 자산의 80%가 넘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 흐름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도 못 주고요. 아무것도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담보 금액이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돈을 빌려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회사채 만기가 이제 막 그 4월 27일 날 뭐 400억 원, 4월 30일 날 60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아오는 시기예요. 예. 근데 이제 돈이 안 끊기니까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 돈도 못 주게 되죠. 사환할 때 메웠던 2천억 원의 회사채. 네. 그게 굴러가지 않는다. 그 네. 처음에는 2천억 원이었는데 그것도 좀 규모가 커지면서 한 4천억 원 정도가 아, 됐거든요. 그것도 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자를 못 갚게 되니까 4월 말 얼마 전에 그 회생법원에다가 이제 회생 신청을 한 거죠. 회생 신청하면 뭐 그 채권 채무가 동결되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회생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ARS라고 해서 이제 회생에 정식 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단하고 이제 자율 협약을 해서 네. 뭐 어떤 그 해법을 도출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약간- 리츠 투자자들은 일단 거래 정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 마진콜 걸린 것 같은 느낌이네.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했다가 주가 떨어져가지고 돈 빌려서 주식 투자했는데 마진콜이 걸려버린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하나 궁금한 건 네, 저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건물 무량하다면서요. 네. 근데 20%나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까? 그게다가 정부가 들어와 있는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뭐 엄청 무량하고 뭐 대로에 있는 건물이라면서요. 네, 대로에 있는 건물이죠. 근데 저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 JR 리츠하고 그 벨기에 현지 은행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이제 현재 그 JR에서 이제 평가하는 가격이에요.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1억 4천만 유로에서 지금 뭐 1억 3천만 유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현지 대주단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1억 2천만 유로짜리 건물을 24년엔 1억 1천만, 25년에는 9,200만 유로로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시장의 금리가 올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요소가 있지만 그 되게 탄탄한 그 세입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주단 JR 리츠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과하게 떨어뜨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그 현지 대주단은 당연히 이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악유하고 있긴 한데 다투고 있군요. 다투고 있습니다. 야. 근데 간극이 꽤 큰데요? 아니, 저 정도면 너무 큰데. 뭐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벨기에 뭐- 현지에서는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이 건물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조금 떨어뜨렸고 벨기에에서 많이 떨어뜨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감정 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무슨 시세가 없는 건물은 감정 평가해서 네. 야 좀 높게 좀 해줘 이러면 그 되게 플렉서블 하잖아요. 감정 그게 평가의 그래서 이게 가격이라는 이제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JR이 지금 현지 영국 상업법원에다가 예. 제소를 한 상황이에요. 너무 박하게 했다. 예, 이게 왜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올 초에 그 JR 측에서 뭐 환정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좀 긴 얘기라서 환정상금은 한 1,000억 정도, 뭐 1,200억 정도 갚기 위해서 정산하기 위해서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근데 그 유상증자를 실시하려면 건물의 가격이 나와야 하잖아요. 현재 감정평가한 게 가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벨기에 현지 대주단이 이제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이 이제 감정평가를 했는데 뭐 꽤 높게 나왔다고 해요. 예. 이건 JR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캐시 트랩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 현지
대주단의 뭐 한두 곳에서 이제 악유를 했다는 거예요. 공실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악유를 해서 그걸 떨어뜨렸다는 거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네. 다시 했다. 다시 하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주장을 과정에서 그렇게 약간 높게 평가했던 감정평가 법인은 사임을 해버렸고 네. 그 다른 감정평가 법인을 이제 대주단에서 뽑아서 감정평가를 했다. 했더니 3월 말인가 4월 초에 그 감정 가격이 나왔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시트랩에 걸리는 가격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캐시트랩이 발동된 거고. 근데 이제 JR 쪽에서는 그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주단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그래서 감정 가격을 좀 많이 떨어뜨렸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캐시트랩에 걸렸다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근데 좀 듣자마자 드는 의문은 네. 현지 대주단은 물론 뭐 담보를 잡고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는 같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그렇게 그 현지 대주단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든 높든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돈만 받으면 돼요? 돈은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치 대비 LTV가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거 경매에서 회수하면 된다. 회수하면 된다는 입장이니까 다르죠. 근데 다만 우리 이제 JR 입장에서는 그 캐시트랩에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캐시트랩에 걸리면 현금이 그 자산 가치의 80%를 담당하던 현금을 막 막히니까. 끊겨버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골로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간극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야, 캐시트랩이라는 게 엄청 무섭네. 그러니까 네. 딱 대고 있다가 가격 떨어지면 위에 착 잘라버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착 잘라버리는. 그 죽는 거죠. 아까 마진콜 걸렸는데 돈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데 가격 떨어지면 이게 그만큼. 사실 뭐 이게 캐시트랩이 이 JR 때만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이 리츠에만 걸린 건 아니다. 2022년에 KB 스타리치라고 비슷한 해외 리츠가 있었고 예. 그것도 한번 이제 이 캐시트랩에 걸렸나 걸릴 뻔했나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라는 비슷한 해외 리츠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것도 뭐 똑같아요.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허용할 수 있는 최대 LTV가 60%였는데 예. 그 60%를 넘어섰거든요. 예. 마스턴 운용도 아마 거기는 70%였는데 77%까지 가서 이제 캐시트랩에 걸렸는데 예. 당시에 그 캐시트랩에 걸린 규모가 거의 뭐 100억 안팎이에요. 그걸 갚고 그냥 캐시트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JR 리츠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자산이 규모가 80%고 그 지금 부족한 LTV 그러니까 40 몇 %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100억 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요.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00억이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생으로 간 거죠. 규모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정도 자산 가격에 뭐 50 몇 % LTV면 여유가 있어. 네. 라고 생각해서 자금 조달을 쫙 다 했는데. 아, 그렇죠.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때도 시장 관계자들한테 들은 추정인데 예.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원래 60이었는데 LTV가. 네. 근데 그걸 다시 리파이낸싱 할 때 좀 낮추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조건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조건 있잖아요. 예. 여기 1년 차에는 55%, 2년 차에는 52.5%, LTV가? 예. 이렇게 건 게 물론 여기 이제 매년 대출 원금의 3%씩을 갚기 때문에 LTV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측면은 있긴 하지만 원래 연간 3% LTV는 떨어진다. 네, 그렇더라도 꽤 빡빡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엄청 빡빡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임대료를 다 내가 받아가지고 배당도 하고 돌리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이자도 갚고 뭐 다 했는데 3%씩 내가 원금을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조로만 보면 매년 대출원금 3% 원금이 줄어드니까 LTV가 조금씩 줄어들어도 네. 저거보다는 괜찮아라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매년 원금 3% 갚아야 되는 조건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빡빡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KB라든지 마스턴 리츠, 걔네들은 거의 그 캐시트랩 조건이 60% 70%였거든요. 그런 조건들하고 비교하면 되게 빡빡한 건데 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결정을 했을까, 계약을 했을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아마 이제 그 대출 금액을 최대한 하여튼 늘리고 싶거나 혹은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싶었기 때문에 요 빡빡한 LTV 조건을
캐시트랩 조건을 수용하는 대가로 뭐 그런 어떤 베너핏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좀 빡빡한 조건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은 있어요. 네. 위험한 조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캐시트랩에 걸린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2년 사이 거의 20% 자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예. 그 2년 사이에 20%를 떨어진다고 예측하기 게 사실은 않죠. 그 정도 멀쩡한 도심의 엄청 급락한 거죠. 랜드마크 보통 부동산인데. 보통 뭐 많이 떨어져야 한 3-4%인 거죠. 음. 보통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3%씩 오르는 게 정상이고. 네, 그 정도 예, 랜드마크 빌딩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년 사이 20%가 떨어지니까 LTV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산가치 급락이라는 거를 20%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진 건 사실이나 네.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계약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일리 있는 지적 간당간당하게 계약을 하니까 요것만 안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니까 그냥 팡 터져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캐시트랩 조건을 조금 더 예를 들면 60%로 올리고 LTV 60으로 올리고 대출 규모를 줄이던가 어. 금리를 약간 높였어. 대출 규모를 줄이던가 금리를 높여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주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유상증자를 그렇습니다. 해서 네. 가는 안전한 방법도 있었겠죠. 감당 못할 계약을 해놓고 그냥 감당 못하니까 모르겠다 하고 팡 터져버린 건 혹시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잘하려고 한 거겠으나 분명히 최대한-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강감면이 있으니까 지금 가장 먼저 터졌겠죠. 말씀하신 대로. 뭐 하여튼 지금은 JR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제 악유를 해볼 거라고 해요. 그 현지 법원에. 너무 박하게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한 20% 차지하는 미국 자산을 팔아서 이 그 유럽 벨기에에서 터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긴 하는데 뭐 제일 좋은 건 재감정 협의가 잘 되고 뭐 소송에서 이겨서 이게 캐시트랩이 해소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채널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배웅성 크레딧 애널리스트 아니십니까? 여쭤봤더니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 계약서상 감정 평가라는 게 대주 측의 평가, 그러니까 그 벨기에 은행 벨기에 현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 그게 관행이고 JR도 거기 동의해서 이제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을 테니까 감정 평가는 우리가 하는 걸로 결정한다 이렇게. 뭐 JR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보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뭐 좋은 오피스 빌딩을 사면서 감정 평가는 미국에서 할게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현지 자산이니까 현지에서 검증된 감정 평가를 해야지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뉴욕 빌딩도 이게 이제 거의 한 30년 넘은 노후 빌딩이고 요즘에 뉴욕도 이제 상업용 빌딩 시세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사실 언제 팔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불안한 상황이고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여기 건물의 가치, 미국과 벨기에 건물의 가치가 한 2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담보대출로 받은 게 한 1.2조 되니까 그냥 LTV로는 60%밖에 안 되고 아까 말한 그 회사채 같은 거 다 해도 한 80%예요. 즉 예. 자산의 가치가 빚보다 많은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자산을 팔면 채무자들한테 다 나눠주고도 한 2천억 정도가 남으니까 예.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상업용 건물의 가치라는 게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괴리가 좀 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해외 대주단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 건물을 경매에 넘기고 뭐 50% 우리 원금만 해소하면 돼 하고 건물을 넘기면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받아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그 JR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가 이제 공모 회사채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요게 이제 한 세 종류가 거래가 되고 있고 만기가 만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지금 5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빌딩 팔고 은행빚 갚고 하면 우리 채권 빚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어? 저건 뭐라고요? 지금 저 글로벌 위탁 관리 저 채권 국내에서 채권. 그 자금을 모은 채권. 모은 채권. 네, 자금을 채권이 발행이 조달하려고 되는데 이게 이제 빚잔치 하고 나면 한 5천 원 정도는 우리 채권자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하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이론적으로는 자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많다고 많지만, 하지만 정말 그 정말 그럴까? 비찬치를 실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럴까?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평가인 거죠. 저것도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저 채권은 주로. 이 채권들이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가 그렇게 원래는 신용이 A 등급이었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고 이거 뒤에 빚 내서 앞에 빚 막는 그런 회사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은 안 사가고 다 리테일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파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위험을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아까 같은 캐시 트랩 위험이나 뭐 이런 위험들이 이제 뒤늦게 보니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이런 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궁금한 건 지금 거래 정지된 네. 리츠 주식. 예. 리츠 주식의 투자자들은 개인이 대부분입니까? 그거는 개인. 그건 완전 개인이겠지. 완전 개인도 개인이죠. 있고 뭐 물론 ETF도 있는데 ETF도 개인이겠죠. 한 90% 이상은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개인들은 깜짝 지금 몰라. 지금 회생에 들어갔으니까 거래가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게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석 달은 그 ARS라고 뭐 자율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거의 한 1년 정도까지 회생 기간 그 회생 결정하는 기간까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지면 그 정도까지는 거래 정지가 되고 ETF 같은 경우에 거래는 될 거예요 아마. 거래는 되더라도 그 JR 리츠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 손실을 보겠죠. 이건 그냥 기본적인 궁금증인데 현지 대주당 결국 벨기에 은행들이잖아요. 예. 은행들은 뭐 이걸 이렇게 뭐 경매에 넘기면 회수는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흔히 말하는 계속 현금을 이자로 따박따박 받는 건 못 하는 거잖아요. 굳이 현지 벨기에 은행들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JR하고 협상을 일부러 안 한다든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변수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해외 대주단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일 것 같아요. 그 뭐 구체적인 대출 약정을 알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이제 법정관리 회생을 신청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EOD 그러니까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보고 뭐 경매를 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다만 그거를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밖에서는 사실 좀 확인하기 어렵고 제가 뭐 국토부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회생이 들어간 건 모 리츠고 그 대주단과 계약 관계인 해외에서 대주단과 계약 관계인 자 리츠이기 때문에 그 둘이 이어지는 그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경매에 넘기긴 쉽지 않다는 정리를 하자면 그런 멘트 같은데 실제로 그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조항이라는 게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주단이 경매를 넘길지 말지 판단할 때 건물에서 창출되는 현금, 건물의 담보력 뭐 이런 걸 보겠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자기네들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차 상태로 봐서 세입자 상태로 봐서는 굳이 경매에 넘길 이유는 없고 자기네들의 어떤 캐시트랩 조건이 이제 해결된다거나 뭐 이러면 다시 이제 기존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뭐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리츠들이 그럼 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JR 리츠도 되게 뭐 유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매우 쌀 때 돈을 조달해서 부동산 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유럽뿐 아니라 다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리파이낸싱 한 데들이 JR 리츠뿐 아니라 많을 텐데 다 비슷한 위험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지금 국내에서 이제 해외 쪽에 투자를 한 리츠들이 한 8개 정도 있다고 하고 이 JR처럼 해외에 주로 거의 한 100% 정도 투자한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고 뭐 50%한 데가 한 2개 뭐 이 정도 있다고 해요. 나머지 뭐 50% 미만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50% 미만 자산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50% 이상 한 데가 한 4-5곳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주로 뭐 유럽 혹은 미국 오피스 자산 혹은 그 뭐 페덱스 뭐 물류센터 이런 데다 투자를 한 곳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토부나 시장에서 설명은 이 JR 리츠는 좀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벨기에 자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컸고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담보 가는 금액이 줄었고 그 담보 가는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네. 그 국내에서 발행한 회사채와 환전상금 결제 만기가 되게 이제 4월, 5월에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캐시트랩 이슈까지 엎어서 덮치니까 그 현금 흐름이 끊기니까 4월, 5월에 갚아야 될 돈을 못 갚게 되니까 이제 법정 관리로 갔는데 네. 그 약간 그 이례적이다. 요런 만기 구조랑 캐시트랩이 이렇게 같이 맞물린 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요 법정 관리가 터졌다. 국토부는 지금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기 어렵다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환율 기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가격이 감정평가 하락하는 것도 계속되고 있고 네. 언젠가는 만기들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보장은 없다. 아,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요 캐시트랩도 이게 이제 2024년 12월 얘네들이 이제 차환할 때 공개한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런 정보들이 공개는 돼 있을 거예요. 공개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서 공개는 돼 있지만 요 조건에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산 가격이잖아요. 네. 그 자산 가격은 매년 한번 그 대주단에서 선택한 감정평가사가 이제 가격을 제시하는 법인이 거잖아요.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미리 알기가 어렵다. 예측의 영역이니까 그 정확하게 알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오르거나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 아 얘네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겠구나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걸릴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 건 거의 배팅의 영역이죠. 아니, 근데 55에 걸릴지 아닐지를 네. 그 감정 평가 결과를 매년 하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없어. 미리 알기 쉽지 않다. 미리 예상할 수는 없어도 네. 지금 해야 될 일은 JR 리츠는 이렇게 터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들은 그럼 이 지금 위험 상황이 얼마나 가고 있나.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 캐시트랩 같은 조건이 다 있다면서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이 지금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얘 여유분이 얼마나 있어. 지금 이 리츠는 좁혀져 가고 있어. 이거 좀만 더 떨어지면 이게 그냥 끝나. 그런 상황을 알려줘야 여기는 위험, 여기는 좀 여유, 여기는 뭐 문제, 여기는 와치리스트. 뭐 그런 게 지금 나와줘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그 해외 리츠가 그러니까 국내 리츠는 그나마 뭐 가격도 좀 가격 알 수 정보나 뭐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광범위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약간 리스크를 예측도 판단하는 할수 있고. 거는 조금 더 난데 해외 리츠 같은 경우 정말 그 정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서 리스크가 큰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아주 확실한 그 사례가 이번에 나온 그 JR 리츠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취재하셔가지고 그 언더스탠딩 텍스트에도 쓰시고 다시 한번 방송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수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